말 많은 두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문학 정독.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네,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예. 드디어 이번에 이제 문학 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2년 제3회 네, 7개의 단편 소설을 저희가 다 봤죠. 다 봤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총정리 시간입니다. 네, 자, 저희가 탑7도 뽑아봤어요. 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뭐 잠깐 저희 맨 뒤에 나오는 그 심사평을 네네네. 요번에도 제가 좀 인상적인 것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네, 그거를 좀 읽고 네. 뭐 각자의 생각을 좀 나누고 한번 탑7 얘기도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평을 또 별표를 네, 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4쪽이고요. 해럴드 블룸은 How to Read NY에서 현대 단편 소설이 두 개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정리한다. 하나는 체호프 해밍웨이적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카프카 보르헤스적 양식이다. 이 두 양식의 미학적 차이를 정교하게 논의할 법한 대목에서 그는 그러는 대신 두 양식의 효용적 차이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필요 때문에 그것들을 원한다. 그러니까 전자는 체호프 해밍웨이적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리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켜 준다면 후자는 카프카 보르헤스적 양식인데요. 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너머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갈구하는지 가르쳐준다. 이번 심사에서 내가 특별히 호감을 느낀 세 편의 소설을 먼저 밝히고 이 분류법으로 되돌아오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리얼리티와 리얼리티 너머의 것을 구분하신 거죠. 네. 근데 국경시장을 이 김성종 작가님의 국경시장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이래요. 나이. 두 남자는 29살 동갑내기고 그 다음에 로나는 39이다. 29? 39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서 306쪽에 보면 그렇다면 그들이 도달해야 할 피국이란 나와 주코에게는 30대라는 이름의 나라, 로나에게는 40대라는 이름의 나라일 것이다. 그러니 피국의 입구에서 악정고투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새로운 10년 속으로 진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통과제의적 물음을 다시 묻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물음에 이 작가는 어떻게 답했나? 그는 고백과 잠언에 기대어 그럴듯한 대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매력적인 알레고리를 창조해 물음 자체를 달리 묻는 길을 택했다. 이것이 더 세련된 방식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네.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솔직히 우리는 나이에 그렇게 뭐 그때 저희가 이제 평을 할 때 네. 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알았어요. 보면서 이게 새로운 그 10년 속으로 진입하는 통과제의적 물음을 던지고 있구나. 깜짝 놀랐던. 이 매력적인 알레고리는 그 알레고리는 뭐 비유겠죠. 비유. 그 물고기 비닐을 갖고 막 물건을 사고 매력적인 알레고리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스비님은 이제 새로운 데케이드, 새로운 10년을 진입하는 40대 하시지. 걸 했잖아요. 30대라는 30대. 그러니까 이미 지나오셨잖아요. 네, 좀 있으면 40대. 지나 보니까 다르던가요? 20대와 30대가? 이게 참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한테 20대는 대학생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은근히 대학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2003년에 들어가서 2012년에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은근히 그 중간에 군대 다녀오고 그다음에 휴학을 많이 했어요. 휴학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좀 졸업을 늦게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쉬고 싶다. 당신 그랬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자꾸 이제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항상 뭔가 움츠려 있었고. 그래서 약간 그러면 되게 중의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학이라는 세상을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맞아요. 20대는 저는 대학 안에 갇혀서 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고여 있었던 그 대학이라는 그 웅덩이 네. 우물 같은 곳에서 나오기 싫어. 나 그 나가면 소사이어티 안에. 나가기 싫어. 나가면 힘들 것 같아. 취업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2012년에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네. 저의 20대는 대학 안에서 흘러갔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뭔가 막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동아리 뭐 나름 학회, 재무학회에도 들었지만 뭐 잠깐 했었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네. 그 교회 대학부, 청년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부 네네네. 했었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네. 교회라는 웅덩이,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 그 안에서 살았었고. 굉장히 커뮤니티가 끈끈하잖아요. 맞아요. 네. 끈끈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좁죠. 그 안에 이제 폐쇄적인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 20대는 갔고 30대로 넘어오면서 저는 네.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바를 처음 한 게 27인가 그래요. 그때 처음 했어요. 그동안 용돈 받아서 네. 좀 편하게 살다가 30대 돼서도 뭐 졸업하고 알바 생활 잘했어요. 애슐리, 빕스 이렇게 서빙하고 근데 주방. 네. 주방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요. 주방도 하고. 그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예. 완전 트랙이 다를 텐데. 예. 제가 또 빕스 주방 해봤거든요. 빕스 하루 그치 힘들 텐데. 근데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모난 건지는 몰라도 그 손님 상대하는 게 약간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손님 상대는 약간 홀 보는 친구들에게 맡겨두고. 네. 저도 특히나 이제 사람 상대하는 거 정말 싫어하기도 하고 못했어요. 그런데도 홀을 나가서 부딪혔죠. 샐러드 바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때 너무 못했었어요. 사람들 상대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나름 이제 인생 훈련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견뎠죠. 한 몇 년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오래 하셨네요. 네. 오래 했었어요. 애슐리도 한 2, 3년 했던 것 같고 빕스도 2, 3년 했던 것 같고 알바만 하고 살았어요. 네네네. 한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2, 3년 날렸죠. 이제 취업이 안 됐어요. 뭐 면접 이제 뭐 자소서도 거의 한 수백 군데 쓰고 면접도 수십 군데 보고 들어갔다가 잘리고 들어갔다 잘리고 그런 게 반복이었죠. 이게 실패가 반복되는 삶. 취업은 안 되고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 잘리고 약간 권고사직 뭐 그런 이런 셈이죠. 그런가요? 못하겠다.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그 직장 체제는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고 거의 한 2018년인가? 네네. 2017년인가? 어머니가 야 그냥 내가 지금 편의점 하니까 너 여기 와서 나랑 같이 그냥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편의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약간 매니저로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매니저라기보단 그냥 뭐 저는 뭐 어머니 말로는 이제 너도 사장이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알바생. 빕스 때도 알바생이었고 거의 한 10년 이상 알바만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셈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경험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좀 자존감이랄까? 자존감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동안 좀 교만한 그 근거 없는 교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무너지고 뭐랄까 좀 유해졌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도 많이 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새로운 10년으로 그쵸. 진입한다는 것, 20대에서 30대 새로운 10년을 진입했잖아요. 맞아요. 그 진입한다는 건 어떤 것이었나요? 대학교를 빠져나와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장인이 되는 것 아니었나. 저한테는 뭐 알바생이 되는 경험이었고, 뭐 힘들었지만 나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뭐 힘든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깨닫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객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10년에 또 이제 진입을 하시잖아요. 뭐 저도 이제 진입을 할 때고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또 10년 40대. 진입하고 또 진입하고 40대. 뭐 40에서 50으로 갈 때 또 진입을 할 거고 그죠. 60 갈 때 또 다 계속 진입을 할 텐데 40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새로운 10년은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저는 항상 물론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다 네. 모르겠지만 네. 항상 희망, 근데 긍정적이에요. 진짜 긍정적이라서 맨날 꿈을 꾸는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전 지금 순간이 제일 행복하고 인생의 최고점이라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이제 3개를 하고 있잖아요. 문학, 철학, 영화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좀 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화시킨다는 게 어떤 예를 뜻이죠? 들면 문학 유튜브도 지금 이제 유튜브로 가지만 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저는 이제 뭐 소설을 쓴다든지 제가 소설가가 된다든지 혹은 영화도 그 발전하면은 제가 영화 평론가가 된다든지 뭐 철학도 발전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한데 철학 대학원을 갈까? 이게 좀 더 발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심화된 거죠. 이제 좀 직업을 좀 나름 이제 정해서 파고 싶은 다 관심이 있긴 해요. 소설가, 영화 평론가, 뭐 영화 기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철학 대학원 뭐 석사 박사 하면 뭐 강사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고민하고 있긴 해요. 좀 구체화 시키는 거죠. 이제 이걸 직업으로까지 삼을 수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취미 정도이지만 그러고 싶어요. 40대에는 그걸로 먹고 살고 싶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별표 쳤던 게 정소현의 너를 닮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이렇게 정소현은 상황을 한번 비틀어서 아이러니를 만들었고 한 번 더 비틀어서 서스펜스를 만들었다. 요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네. 요거는 읽어보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비틀 상황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더 큰 잘못을 범했는데 작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를 빌려오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비틀고 서스펜스 만들고 너무 좋았다. 이건 공감이 갔고. 뭐 조금 쉽게 말하자면 반전이었던 거죠. 반전이죠. 네, 반전.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매장하고 현재의 자신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과거의 시간이 되돌아오는 사태라는 것.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은 과거의 나를 데려오는데 그렇게 두 개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정체성은 붕괴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신 모티브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냥 넘어가서 그리고 요거 재밌는데요. 손보미 작가님 포구 대상작에 대한 그 평인데 이 작가는 여타의 한국 단편 소설들이 가장 감상적인 말들을 늘어놓을 것 같은 대목에서 어김없이 입을 다문다. 그 대신 어떤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에 사로잡혔고 등과 같은 문장들을 쓴다. 말로 규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환기하는 이 스타일의 효과는 절묘하다. 그럴 때마다 두 부부 사이에서 발생 중인 어떤 파열의 조짐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댄다. 언젠가 단편 소설의 최소 조건은 파열선의 포착이라고 규정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소설은 그 규정에 레이먼드 카보가 그런 정도로 거의 정확히 부합한다. 이런 형질의 단편 소설이 이 정도 완성도에 도달한 사례를 과문한 나는 황정은의 야행 이후 처음 발견했고 경탄했다. 이 극찬이거든요. 이 말이 맞나 싶어서 실제로 손보미 작가님의 포구를 다시 읽어봤어요. 네. 근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뭐 주인공이 뭐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있지. 그 감정을 뭐 주인공이 무서웠다, 뭐 두려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작가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효과가 절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가장 감상적인 말들을 늘어놓을 것 같은 대목에서 어김없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규정하지 않고 말로 규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환기하는 스타일. 어떤 파열선의 포착, 파열의 조짐을 포착하는, 아 탁월하다.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예. 그 파열선의 포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전 시간에 했던 그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라는 예. 곳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 진짜. 네네네. 그거는 똥 마려운 장면. 이렇게 침묵으로 환기한다기보다는 그거 말로 정확한 규정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네. 그게 그러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게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더 세련되고 더 나은가? 전 솔직히 그 두 개 딱 봤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쾌감이나 이게 있지만 손보미 작가님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 말만 봤을 때 딱 표현하면 명쾌하고 깔끔한 건 있지만 뭐랄까 그 깊이랄까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침묵으로 환기를 한다. 말로 규정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위기의 부부 관계였잖아요. 이 포구라는 맞아요. 소설에서. 맞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의 그 위기감 이 있잖아요. 쎄한데 그리고 맞아. 뭔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있어. 서로 싸우지 않았음에도 알잖아요. 있어. 그런 거를 더 잘 표현한. 그리고 사실 이거는 침묵으로 환기했다고 이제 평론가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작가분은 그런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의 방법으로 서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편적이다. 원래 그 관계는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런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저는 이제 연인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나쁜 말은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관계 틀어지면 이거 골치 아프니까. 보통. 그죠. 보통 그렇게 하니까.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냥 그 보통의 상황들을 보통의 언어로 표현을 했다고 봐요. 이게 의식적으로 침묵을 통해서 환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들어보니까 맞는 게 아까 우리 방금 했던 이영훈 작가님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똥 참는 거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그거는 자체가 선택을 했다고 봐요. 말로 규정해야지라고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작가가 선택을 했다. 네.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솔직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통이 대단했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이거를 말로써 굉장히 잘 표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 포구라는 작품에서의 침묵으로 환기했다고 하는 그 감정들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인 관계에 있어서 진짜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공감 가네. 맞네. 맞아. 굉장히 보통의 방법으로 보통의 상황을 보통의 언어로 표현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런 거. 보통 그렇다. 네. 맞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근데 하지만 평론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평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또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쵸? 언어를 규정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를 문장 하나하나를 평가를 해야 되고 맞아요. 비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총평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보로헤스 이렇게 체호프 해밍웨이적 양식과 카프카 보로헤스적 양식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체호프 해밍웨이적 양식은 리얼리즘이겠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카프카 보로헤스적 양식은 좀 환상적인 거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 A, B라고 했을 때 나에게 손보미의 소설은 A의 미덕을
빼어나게 채연한 사례로 A는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정소연의 소설은 A에 가깝되 B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채용한 사례로 김성중의 소설은 B의 매력을 김성중 작가님은 그 국제시장이 아니라 뭐였더라? 그 국경시장, 네. 네, 국경시장 이거 환상적이죠. 그 김성중의 소설은 그 환상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현한 사례로 보였다. 유전자가 다른 소설들이므로 우열을 가리는 일은 무의미했지만 나는 셋 중 한 사람을 다시 반발 더 앞으로 끌어냈고 그 선택은 다수의 다른 심사위원들과 일치했다. 결국 대상을 받은 손보미 작가님은 리얼리즘의 미덕을 빼어나게 채연한 사례로 다른 환상적인 문학들을 앞질렀다. 이런 총평이에요. 저도 뭐 공감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두 개의 현대 단편 소설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리얼리티, 체오프 해밍웨이적인 리얼리티 방식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상적인 카프카 보르헤스적 양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그건 취향의 차이일 텐데요. 네. 제 취향은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 골라야 한다. 하나만.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은 하나만. 네. 저는 오히려 판타지적인 측면이 더 많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카프카 보르헤스 네. 손을 들어주겠다. 네. 저도 그래요. 왜냐면 내가 굳이 소설이나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굳이 리얼한 걸 또 봐야 돼? 내가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소설이 현실만큼 리얼해질 수 없다고 봐요. 아 저는. 그것도 맞는 말. 아무리 잘 써도. 네. 현실이 더 극단이라고 봐요. 무조건. 무조건. 아무리 묘사를 해도. 네. 맞네. 아무리 뭐 잔악한 살인마가 나오는 소설도 네. 그보다 더 잔악한 살인마는 현실에 있어요.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 저거 너무 잔인해 그래도 더 심한 사례가 많고. 오히려 소설을 보면서 개연성이 없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 많거든요. 맞아. 저는 리얼리즘은 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리얼을 따라올 수 없다고 봐요. 이미 그 양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예 판타지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판타지. 그 해리포터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재밌죠. 완전 대놓고 판타지잖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해리포터류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반지의 제왕류? 아 반지의 제왕. 그런 류가 더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런 좋아해요. 약간 이세계 이종족이 나오는 약간 그런 판타지류가 조금 더 좋죠. 익숙해서는 뭐 익숙해서인지 그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여기 이런 정통 소설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뭐 특히나 10대, 20대가 많이 보는데 그 웹소설, 웹소설, 무협지 이런 거 은근히 로맨스 뭐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보죠. 보는 사람들은 엄청 보죠. 재밌어요. 그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보셨어요? 전 보진 않았는데 그런 쪽은. 저는 외부로는 안 보고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예전에는 저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무협 소설 이런 게 있어 그런 걸 돈 주고 빌려서 보는 그때 많이 봤었죠. 드래곤 라자 뭐 테마록 뭐 룬의 아이들, 뭐 달빛 조각사, 뭐 이런 류의 명작이라 그러던데. 명작이죠. 네. 아니면 뭐 피를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명한 것도 있고 아니 뭐 지금에 와서는 약간 작품성이 너무 떨어지는 쓰레기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한창 또 여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귀현이 소설도 한번 봐본 적도 있고 귀현이,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 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기존의 문단이라는 곳에서 뭐 문학 평론가들도 그렇고요. 그런 소설을 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소설 자체는 아예 그래 문학 평론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그것도 어쨌든 소설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죠. 소설인데 왜 이런 좀 차이가 나는 걸까? 이런 소설은 그러면 뭐 어떤 뭐 이런 소설이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것 같지. 모든 소설이 다 나름의 색깔과 매력이 있고 한데
재미만으로 따졌을 땐 그런 소설이 오히려 더 물론 여기서도 재미를 느끼지만 우리가 더 재밌지 않나? 재미만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재미만 추구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1번이죠.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재미만. 근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요소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듯이 맞아요. 문학이란 것도 재미만을 가지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건 뭐 관점의 차이겠지만 네. 문학 평론가들이나 뭐 소설가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주류 소설가들이 느끼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웹소설이나 뭐 판타지 소설을 쓰는 사람들 보는 사람이 느끼는 재미가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재미들은 다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욕심은 뭐냐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뭐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 있잖아요. 누군가는 재미없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재밌어요. 그게 뭐 상도 받고. 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재미를 좀 알고 싶다, 수집하고 싶다, 내가 좀 이해하고 싶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는 세상에 나쁜 영화, 못 만든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못 쓴 소설은 없다, 뭐 세상에 재미없는 소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름. 당연히 쓴 사람은 이게 재밌으니까 썼겠죠. 이 상을 준 사람도 이게 재밌으니까 나름의 재미 요소가 있으니까 상을 줬겠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당신들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 이거죠. 모든 예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저는 그게 저의 지금 화두이기도 해요. 그게 궁금해서 이걸 또 이 책을 보는 거기도 했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뭐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재밌네요. 그냥 내가 재밌는 걸 보고 살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내가 재밌는 거를 보고 살고 싶다. 남이 재밌는 거 이런 거는 일단 관심의 영역이 아니고 남이 재밌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안 봤을 때, 안 본 경우에 남이 재밌다고 했을 때 재밌나 한번 봐볼까라고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봤는데 재미없었어. 근데 남들은 재밌대. 왜 재밌는 거지?라고 굳이? 그럼 난 재미없었어.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혹시 뭐 다른 작품 추천해줄 게 있니? 이러면서 뭐 다른 작품을 보는 거고. 네. 나의 이게 재밌는 게요. 네. 나의 재미가 중심이 되고 저는 이제 나보다는 전 솔직히 나의 재미는 좀 이게 뒤로 밀려간 거. 그러니까 이 남들의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금 대중들이 좋아하는 재미란 뭐지?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재미는 뭐지? 이거에 좀 포커스가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둘 다 답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중문화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혹시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하고 DP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봤고요. DP는 아직 안 봤고요. 지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채널 하기 때문에 네네. 지난주에 DP 다 봤고 요번 주에 오징어 게임도 거의 이제 마지막 화까지 봤는데 네네. 명작이다. 재밌더라고요. 진짜 잘 만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비슷해요. 네, 보는 눈이 비슷해. 맞아요. 네. 다 진짜 재밌어요. 요즘 이제 각본가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 드라마를 그러니까 DP나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설정이라는 게요. 설정이 되게 흥미롭긴 해요. 흥미로운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보기 전에. D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 탈영한 병사를 잡으러 가는 병사 얘기잖아요. 그렇죠. DP라는 조직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그거를 보기 전에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 뻔하겠네. 뭐 1화부터 6화까지 있으면 뭐 1화에서 그 어떤 스토리로 어떤 탈영병 잡고 2화에서 또 B 탈영병 잡고 3화에서 C 탈영병 잡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실제 보면 와 미쳤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예상외로 전개 나간다고? 어떻게 보면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치를 뽑아낸 거. 이 스토리 예상이 불가할 정도로 이렇게 막 엇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아시겠지만 그것도 컨셉은 간단해요. 어떤 쇼미더머니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그 이제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을 시켜서 목숨을 걸고 뭐 탈락하죠. 근데 보통의 옛날 방식의 드라마나 영화였으면 뭐 A 게임 뭐 1번 게임 해서 몇 명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B 게임 넘어가서 몇 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요. 어떤 형식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금방 지루해져요. 왜냐 앞에 보이니까. 아까 D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뻔한 거를 드라마 작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뻔한 형식을 내가 뒤틀겠다. 오징어 게임 진짜 절묘하지 않나? 뭐 약간 스포일러 되긴 하지만 처음에 네.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과반수가 이 게임을 안 하겠다 하면은 게임을 중단시켜 버리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게임을 과반수 넘어서 중단해 버려요. 네. 야 이거 신선하다. 이때부터 왜냐면 옛날 드라마였으면 절대 중단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작가였어도. 근데 중단해버리고 밖으로 사람들 내보내네. 그럼 다시 또 들어오죠.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막 와 이렇게 전개된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남고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 진짜 탁월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런 것들. 네. 자, 잠깐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잠깐 별표를 친 게 네. 뭐 은희경 소설가님. 예. 용어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황정은과 김미월의 작품에서 리듬을 타고 흘러가는 문장의 편안함 혹은 긴장의 유연한 변주 그리고 꿰맨 자국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 솜씨의 매끈함을 보았다. 한 줄 평이에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만들어온 자신들의 세계가 완숙해져 설정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정은의 양산표기와 김미월의 프라자 호텔 모두 비슷한 신뢰와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저도 이제 소설을 뭐 진짜 뭐 쓰긴 했지만 이게 되게 뭐 작품성이 없는 어디 썼는데 설정이 오징어 게임도 설정이 들어가고 모든 소설은 다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자신들의 세계가 완숙해져 설정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평을 해요. 설정을 했겠죠. 했는데 그게 안 보였겠죠. 실제로도 이 소설들이 안 보여요. 잘 이게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도 그렇고 이런 작품성 있다고 흔히 말하는 그런 소설들도 이게 뭐라고 막 규정하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꿰맨 자국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 솜씨. 뭔가 포착하기 되게 어려워. 대중 문화들은 포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건 뭐야? 이건 뭔 것 같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런 게 보이면은 더 안 좋아하지 않나요? 더 안 좋아. 눈에 띄지 않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가? 뭐 제가 그런 걸 선호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설정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네. 놀라운 솜씨다. 그리고 이영훈의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는 무거움을 가볍게 만드는 법, 사소함을 구조적 부조리로 연결시키는 법, 이 두 가지 솜씨만으로도 즐거움을 주었다. 정소연의 너를 닮은 사람은 전복적 구성과 서술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김성중의 국경시장과 김희설의 부고는 둘 다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집념 혹은 치열함을 느끼게 한다. 당선작은 손보미의 포구이다. 세련되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는 조용한 비밀의 분위기가 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낯설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동감합니다. 좋은 평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네. 탑7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이제 네네.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드디어. 자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탑7을 어떻게 뽑았는지. 네. 그럼 뭐 서로의 7위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마지막에 1위를 나오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위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7위부터 가죠. 7위부터. 모든 시상식은 7위부터 가요. 뒤부터 마지막에 대상을 주는 느낌으로. 그게 좋죠. 알겠습니다. 궁금하게. 네. 뭐 저의 7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7작품 중에 네. 굉장히 뽑기가 어려웠지만 굳이 7위를 뽑자면 굳이 7위를 뽑자면 저는 이영훈 작가의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 이 작품을 7위로 뽑았습니다. 왜요? 궁금하네요.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왜 7위일까요? 저는 일단 그리고 이거를 모든 작품을 순위를
제 나름대로 매긴 다음에 한 줄 평을 좀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좋습니다. 그 한 줄 평이 뭐 다 같은 방식으로 써진 건 아니지만 이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는 한 줄 평을 소녀시대는 이쁘고 세상은 복잡하고 화장실이나 가자로 했습니다. 네. 아 뭔가 좀 이 복잡한 세상, 이 시끄럽고 복잡한 그 요즘 약간 유행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게 있잖아요. 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맞아. 네,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 배 속이 꼬이는 걸로 좀 생각을 한 거였나? 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 봤어요. 똥 마련 상황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거를 뭔가 의미를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야 나온 거였지. 뭐 그냥 읽고 드는 생각은 소녀시대는 이쁘고 화장실이나 가자 뭐 이 정도였거든요. 야, 진짜 알레고리 그러니까 비유의 적절함이 항상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런 소설도 보면 항상 뭔가가 이렇게 내세운 소녀시대도 그냥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비유,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걸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든지 뭔가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든지 그러고 싶어서 이걸 얘기했겠죠. 근데 그 비유가 읽는 독자들이 언뜻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읽었을 때 확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비유가 좋은 비유 같은데 이거를 억지로 이거 추론을 해서 추리를 해서 이건 이런 거일 거야 막 이렇게 맞추게 된다면 좋은 비유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생각해서 이런 비유지 않을까라고 저조차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럼 실패했다. 비유. 물론 제가 이 작가님의 이영훈 작가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게 뭐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독자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뭐 영화나 뭐 모든 대중 예술은 독자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영화를 볼 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여지는 대로 느끼겠죠. 아무리 그 감독이 그렇게 원래 내 의도는 이런 거야. 근데 그 의도가 안 전해졌으면 실패한 거예요. 뭐 어쨌든 내 맘대로 랭킹 탑 7에서는 제가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 이영훈 작가님의 이 작품을 7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가요. 어떤 작품을 7위로 선정하셨나요? 저는 이거 이제 부고 김희설 부고. 네. 이게 이유는 그때 이제 단순한데 뭐냐면 제가 이런 류의 이게 어떻게 보면 클리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애들 괴롭히고 막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지 이런 부정적이고 슬프고 막 안타깝고 거의 이 소설 읽으면요 거의 7, 80년대의 그런 신파 같은 정서가 묻어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좀 올드한 감성과 좀 부정적인 그런 기운들이 이거 취향의 문제이겠지만 별로 썩 마음에 안 들어. 난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어. 그래서 좀 평점을 낮춰줬다. 네. 그래서 7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 6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황정은 작가의 양산표기를 6위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써본 한 줄 평은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세상은 생각보다 대단한 이유로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정확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세상이 생각보다 우연이 많고 그렇게 뭔가 큰 뜻이 없이 굴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한 발 떨어져서 무덤덤하게 바라봤을 때 이 작품의 그 주인공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뭐 시위를 하는 것도 바라보고 맞아요. 그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인가요? 뭐 하여튼 그 후보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봤을 때는 그냥 세상은 굴러가는 거지. 맞아.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뿐이지. 그렇게 대단한 이유로 꼭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굴러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런 무덤덤한 시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전
왜냐면 이건 저의 성향과도 연관되는데 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원래 객관적으로 봤을 땐 작은 의미도 이게 뻥튀기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작은 것에서 감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좀 부정적이거나 작은 그런 것들에도 이게 거대해지니까 원래 콩알 만한 걸 이렇게 진짜 풍선처럼 거대한 풍선처럼 만들어 보니까 이름이 본인이 힘들어져요.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하면 네. 그럴 때 이 황정은 작가님의 양산평일을 읽으면 이게 뭐 해탈한 느낌. 야, 무덤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체념적인 정서로 자칫 잘못하면 체념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런 거 이게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이 한편으로는 체념에 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탈한 느낌. 저는 해탈한 느낌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좀 낮은 등수를 제가 매겼으니 약간 안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무덤덤하게 바라본다라는 그 구절을 제가 한 줄 평에 사용을 했지만 이거를 똑같은 의미지만 조금은 안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밋밋하게 바라봤다. 네, 별다른 재미를 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6위로 선정했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작품을 6위로 선정하셨나요? 저는 김성중 작가님의 국경시장. 네. 국경시장. 요거 뭐 판타지 느낌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하지만 왜 6위가 될 수밖에 없었나?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 비슷하다. 이 세계로 넘어가서 환상적인 세계, 앨리스 같기도 하고 갖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설정 좋은데 뭔가 좀 약해요. 이게 제가 너무 생과 치료 같은 그러니까 워낙 그런 이거는 솔직히 게임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설정 은근 많아요. 클리셰인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기대치가 올라갔고 고작 저 세계로 가서 물고기 빈을 해가지고 그냥 뭐 사건이 일어나긴 하죠.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 막 난리가 죽기도 하고 좀 약해. 그러니까 정도의 세기라 할까요? 너무 제가 대중문화에 물들어서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좀 환상적인 더 환상적이고 더 스케일 크고 이런 세계 이 정도 세계 갔으면 고작 가서 이제 물고기 비닐 해가지고 그냥 먹고 끝난다. 이 스케일이랄까요? 이 환상성의 정도가 약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웠어요. 이건 저희 아쉬움이 반영된 점수. 네네. 예요. 근데 별 4개 줬어요. 제가 워낙 좀 짜게 안 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것도 별 4개예요. 그래도 순위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한 5위는 내 맘대로 랭킹 5위는요. 네. 김희설 작가의 부고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붙인 한 줄 평은 인생의 주체이자 목표를 나로 삼는 것의 중요성. 네. 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여기에 주인공인 그 딸 그리고 약간 서브 주인공 느낌의 그 아버지. 네, 아버지. 둘 다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아버지도 뭔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이 잘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맞아 진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둘이거든요. 답답해. 근데 오히려 그 새엄마는 그 둘보다는 조금은 나를 신경 썼던 사람이 아니었나. 물론 그 새엄마도 본인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재혼을 해서 이 주인공의 딸을 잘 보살피고 뭐 이러고 살았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결혼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 것도 나를 생각했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 새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표현이 됐고 아버지는 결국엔 자살을 했고 자살했죠. 나는 끝까지 뭔가 계속 본인의 삶에 대해서
약간 망쳐졌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런 목표성 자체를, 인생의 주제를, 그거를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생각하게 됐다. 네네. 너무 고구마 캐릭터라서 바람 캐릭터도 나오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들 비주체적인 그래서 제가 좀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의 5위는 네. 그 이영훈 작가님의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요. 물론 똥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연애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소재 자체는 좋았다. 똥 참는 얘기. 신선 나름 좋았다. 나름 이제 저의 취향인데.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오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좀 더 이게 이야기가요 너무 노골적이라 그럴까? 아까 이제 우리도 얘기했지만 묘사도 그렇고 깊이를 가져간다는 게 어렵죠. 특히나 노골적인 주제, 똥 뭐 이렇게 분명한 주제일수록 깊이를 더 같이 가져가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좀 아쉬웠다. 아쉬웠다. 뭐 재미는 있어요. 읽는 재미는 있는데 똥 참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도 있고 공감도 가지만 깊이가 항상 문제죠. 그 참 가져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선택한 4위는 정소연 작가의 너를 닮은 사람입니다. 네. 여기에 붙인 한 줄평은 나만 아는 비밀이 존재할까입니다. 나만 아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저희가 회차로 할 때 그 책임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 책임. 또 이제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알죠.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계에 던져진 이상 인간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답이 없다는 인생,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건 이게 뭐 실존주의 철학이 뭐 그런 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정답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순간 무너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책임을 피하게 되면은 조금은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시쳇말로 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린 나와 같은 그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라인? 친구, 네네네. 클라인이 와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을 비는데 결국에는 그 아줌마가 잘못을 했던 반전도 돋보였던 맞아요. 좋은 작품이었다고. 네. 저의 4위는 김미월 작가님의 프라자 호텔. 이 작품도 네. 김미월 작가님 좋아하는데 프라자 호텔도 뭐 호텔 간 얘기도 나오고 이게 좀 저희가 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야기가 그 잔상이랄까요? 이게 남는 게 이제 소설마다 있는데 잔상이 긴 작품이 있고 금세 잊혀버린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프라자 호텔은 글쎄요, 이게 잔상이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잔상이 잘 안 남긴 해요. 안 남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중간해서 4위가 딱 거의 중간 지점. 그래서 4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3위를 줬거든요. 이 김미월 작가님의 프라자 호텔을 3위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일단 한 줄평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감정에는 솔직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그리고 발을 맞춰서 다가가기라고 한 줄평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 남자가 조금은 혼자 네. 즐거운 상상을 하며 프라자 호텔을 예약을 멋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 보지 못했고 음. 근데 뭐 어떻게 결국에는 이어져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서툰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실패도 있었을 거고 네. 뭐 나 혼자 너무 급발진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상대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 경험도 있었을 거고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거를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맞아. 이거를 좀 한 줄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은 감정에는 솔직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그리고 발을 맞춰 다가가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줄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속도가 항상 빨라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3위에 김미열 작가의 프라자 호텔을 선택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저 3위는 네. 황정은 작가님의 양산평이. 이건 좀 개인적인 뭐랄까 이 애정이 묻어나는 네. 황정은 작가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작가님. 제 팟캐스트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분이라서 그때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는 작가고. 네. 이 양산표기라는 작품 자체도 뭐 양산이 착 펴지고 팍 이것도 그렇고 특히 그 중간에 그게 압권이죠. 그 스카프와 양산을 팔려고 하는 그 목소리와 네. 그 저기 밖에서 들려오는 그 시위 소리가 겹쳐서 오버랩돼서 들리는 그 효과. 이거 너무 절묘하다. 잘 쓴 소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3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위와 네. 1위가 남았죠. 네, 드디어. 두 작품이 남았는데 네. 저는 2위로 손보미 작가의 포구 선택했습니다. 2위. 네. 우와. 한 줄평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겨본다라고 한 줄평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그 뒤에 평론가분들의 합평을 에서도 얘기했듯이 맞아요.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대화를 잘 안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맞아요. 진짜. 뭐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이라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도 좀 답답하긴 해.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이제 맺어가고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툼도 일어나고 오해도 벌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슴속에 새겨보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의 2위는 네. 정소연 작가님의 너를 닮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반전, 서스펜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반전 나오면 무조건 5점. 영화도 그렇고. 네. 근데 이 반전을 잘 수행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것도 나름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닮은 사람은 나름의 되게 신선했다. 마지막 장면도 특히 그 아줌마가 이 여자 아이를 차로 치어서 얘는 죽이면서 얘는 실제가 아닐지도 몰라. 뭐 섬뜩하기도 하고 이거는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로 이런 컨셉을 갖고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그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치어서 뭐 강변에 이렇게 막 예. 던져버리고 맞아. 근데 살아 돌아오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 딱 그런 거죠.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네. 대망의 1위는 이제 한 작품씩 남았는데 서로 뭐 알겠지만 저는 1위 작품으로 김성준 작가의 국경시장 뽑았습니다. 네. 우와, 이게 1위다. 네. 왜일까요? 뭐 일단 한 줄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환상적인 분위기와 기억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맞습니다. 기억이란 게 신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나는 사실로 믿고 사실로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기억을 하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 기억이란 것에 대해서 이 작품 내에서는 거래를 하잖아요. 기억을 가지고. 맞아요. 거래하죠. 그래서 이 기억하지 못해서 가슴 아플 때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네.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그때의 그 감정이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감정을 왜 내가 지금 잊어버렸지? 뭐 연애를 하면서도 그렇고 처음에 그 설렜던 좋아했던 감정들을 맞아. 어느 순간 가면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맞아. 너무 많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중요한 게. 분명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감정이었고 굉장히 맞아. 대단한 감정이었고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었는데 맞아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많아요. 오히려 후회가 되고 네, 맞아요. 그때 왜 그렇게 좋아했지? 맞아요.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왜 그렇게 좋아했지라고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 떠올리고 싶어서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판단 자체도 오류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좋지 않게 기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미화가 돼서 좋다고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룡 작가의 국경시장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손보미 작가님의 포구가 네. 1위가 됐어요. 이거 재밌는 게요. 오늘 이 소설을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평이 맞는 거예요. 이게 대상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확 꽂혔어요. 다시 읽으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문장을 이렇게 절묘하게 쓰신다고? 1위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작품들도 다시 읽으면 또 순위가 바뀔지도 몰라요. 네네. 지금 기억이 다 헷갈려서 어쨌든 다시 읽으니까 1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문장의 표현이라든지 뭐 네. 여운을 남기고 이게 너무 좋아요. 대상이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주제 넘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취향껏 한번 7작품의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드디어. 생각보다 비슷한 순위에 서로 상위권에 있는 작품도 있고 맞아요. 완전히 뒤바뀐 작품도 있고 한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황정은 작가의 양산피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국경시장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것도 갈리죠. 네. 하지만 뭐 손보미 작가의 포구 같은 부분은 둘 다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둘 다 괜찮게 본 작품이 대상을 탔네요.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다. 대상 탈만 했네.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나름 평론가 분들하고 비슷한가 봐요. 감이 네. 비슷하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번 회차는 이렇게 7가지의 작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내 맘대로 랭킹을 정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번 회차까지만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없이 하차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더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왜냐면 진짜 별 이유가 없거든요. 네. 진짜 별 이유가 없어서 나중에 또 이제 우즈미님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번 문학정도 컨텐츠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나중에 또 합류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또 사람 이름 몰라요. 네, 그건 또 모르는데 모릅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차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도 책이란 것에 대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살았었거든요. 거리를 뒀다기보다는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단편 문학을 읽어보면서 그래도 활자에 조금은 가까워진 시간이 아니었나. 앞으로도 이 문학 정도
팟캐스트 유튜브를 하기 전보다는 조금은 더 활자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잘 됐네. 나름 뭐 발전한 거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 그리고 정치자 분들도 저희 이 유튜브 팟캐스트가 이런 문학에 다가가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나요? 이어가야죠. 어떻게든.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뭐 무수비님과 뭐 또 다른 게스트분이 또 다른 패널분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문학정독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